원영석의 진실정치 원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반공청년단 김정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김정현 대표를 과거 한 7, 8년 전 그때 이제 덱서스, 맞습니다. 덱서스로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항상 많이 뜨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네.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라지셨는지. 예. 예, 저도 우리 원 기자님 참 방송 많이 봤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비슷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활동을 주로 했다면 원 기자님은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많이 했는데, 원 기자님도 아마 채널을 운영하실 때 부정선거 이슈 다루고 그런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네. 검열을 하는 그 주제들을 이제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부정선거로 사실 주로 다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이제 국제정치 관련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이 삭제될 때 네. 그때 같이 삭제됐어요. 같이 삭제됐구나.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1년 네. 한 3월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가장 징계를 좀 세게 받는 줄 알았는데 예. 저보다 더 세게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아예 그냥 경고 없이 삭제가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회자가 되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네, 한국에서 특히 유튜브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예. 대한방송도 있고 예. X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예, 다른 소셜 미디어가 많은데 갭도 있고 그랬는데 한국은 유튜브에서 사라지면 이게 진짜 그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이후 활동들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서도 또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그 이후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삭제될 당시에 아시다시피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인데 이번에 다 사면되는 걸로 네, 당연히 됐어요. 네. 이제 결정 났고 저도 사실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승리가 네. 도둑맞았다라는 이제 주장을 미국인들과 함께 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 아마 똑같은 목소리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 채널이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되고 나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KCPEC 활동도 사실 같이 했고 뭐 지금은 그 박주현 변호사가 그 한국 네. 회장으로 계시지만 그때 많은 애국자분들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취합을 해서 그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또 왔죠. 네,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당시 제가 이광재 교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광재 교수님께서는 당시 이 백신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맞을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시 확산되고 있던 그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그 인체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뤘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며칠 만에 한 40만, 50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셨고 더 아마 그 영상이 안 지워졌으면 네. 더 많은 유튜브 영상이었죠. 유튜브 영상이었죠. 네. 그게 이제 며칠 만에 삭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채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리무브가 됐으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백신 이슈 요게 다 좀 맞물려서 네. 그래서 이제 또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오베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베드 시 중앙일보 맞습니다. 시절에는 저도 이제 그때 차민영 박사라는 분 모셔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얘기한 조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방에 이렇게 삭제가 된 거네요. 그 부정선거 그렇죠. 플러스 백신. 민감한 이슈들. 민감한 이슈들. 그 이슈들 때문에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로 못 알리니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청년들을 규합을 해서 매주 토요일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한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인스타그램하고 뭐 카카오톡과 같은 SNS만 활용할 수 있었고 당연히 유튜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만 활용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백신 안 맞은 거죠? 그분들은 다 안 맞았죠. 네. 저도 안 맞았고. 네, 저도 안 맞았습니다. 안 맞으셨죠? 당연히 안 맞았죠. 저는 뭐 그런 맞지 말란 영상만 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방역 정책이 말 그대로 그 독재를 위한 그런 방역 정책이었다, 이런 걸 모두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알려졌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또 했고, 그때 많이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구 대선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3구 대선 때도 사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차이점은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본투표를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했다면, 대선 때는 사전투표를 본투표를 먼저 사전투표를 먼저 오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투표 결과를 오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표 계산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다가 본투표 결과를 까니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기는 결과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러자 그 부평 삼산 투표소에서 원래는 경찰관과 후보자가 속한 방의 참관인 2명이 이 투표함을 옮길 때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구청 직원 한 명이 개구멍으로 투표함을 들어오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을 이제 저희가 시민들이 가서 보호를 하면서 이것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선관위 직원과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당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벽에 시민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경찰 인력, 저희 기억으로 한 5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와서 그 투표함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투표함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가 없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too big to rig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too big to rig을 한번 이룬 거 아니면 먼저 앞서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본투표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소한 차로 이기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 실패를 한 거죠, 작전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말고도 이 투표, 그러니까 한 투표지에서, 그게 아마 관외 사전 투표였을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서 한 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표가 3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3장 모두 이재명을 찍은 그런 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증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투표지들이 나온 것도 있었고, 저희가 당시에 그 캠핑카를 구매를 해서 그걸 타고 우리 벡서스 클랜 팀들이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잡으러 다녔죠. 또 4.15 총선 때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이거는 뭐 제 유튜브 폭파되기 전인데 폭파된 게 정확하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21년 3월입니다. 2010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제 개인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스트라이크 받고 그냥 웬만한 민감한 주제는 럼블로 넘겼죠. 그러니까 이게 4.15 총선이 2020년이니까 4월 15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구리시 선관위 전자개표기 내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그때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구리시 선관위 그 입구를 저희가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저희가 막았고, 경기도 선관위에서 그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자개표기 내부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승리죠.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가 해킹이 가능한 전산장치였다라는 게 그때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에도 좀 공개되고 그랬던 거죠. 다큐멘터리에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저도 민경욱원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벤자민 윌커슨, 네. IBM CPU 설계하시는 분, 그분도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은 게 지금도 남아있고, 사실 이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게 지금 A웹이라고 하는 네, 그 기구를 통해서 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됐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뭐 볼리비아, 뭐 파라과이가 아니라 포에르토리코 거기까지도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좀 부정선거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고요. 그 나라에서 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폭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네. 지금 그 대한민국 선관위에 관여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투표 관리도 중국인들이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친중 정치인들이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미 많이 예, 포섭이 됐던 이미 많이 포섭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 투표제가 아닌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이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만든 뒤 그것을 제3국 다른 나라로 수출한 다음에 그 나라도 한국은 물론이고 그 나라에도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만약에 친중 정치인들로 국회를 구성하려고 했다면 또는 친중 대통령을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가짜로 뽑으려 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스캔들이고 지금 많은 사람이 사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음모에 대한민국이 공범으로 엮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한국의 선관위의 주문 제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그게 사실 2015년에 또 업그레이드가 한 번 됩니다. 2015년에. 예, 2015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게 이제 세계로 전자개표기죠. 그게 세계로 분리돼 있던 게 이제 일체형이 되고 그리고 또 속도는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작하기 더 쉽게 만들어진 그런 말 그대로 선거 조작용 전자개표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은 얘네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서버도 반출을 하고 그리고 투표지도 불태우거나 다 팟을 시켜서 없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쓰레기차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발견되면 안 되는 투표지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적도 있고 그것도 부정선거 증거. 그것도 부정선거 증거고요. 또 관악청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버, 4.15 때 썼던 서버를 얘네들이 그 점검한다는 이유로 반출을 해서 증거를 또 없애버립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가서 인간 스크럼을 짜서 이제 반출 못하게 시도를 했지만 결국 반출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그 정부나 또 이런 선관위 같은 조직이 불법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이제 감시하고 막는 활동을 사실 오래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일도 저희가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행동주의, 네. 그러니까 집회보다는 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막 집회를 열어서 많은 인원을 모으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뭐 노래를 틀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좀 불법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막는 일을 저희가 많이 했죠. 효율적인 역할을 효율적인 했다는 역할.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가 폭파됐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서는 활동을 못했고 액티비스트로서 좀 그렇죠. 활동을 많이 액티비스트로 하시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예. 사실 많은 네. 일부 분들은 네. 유튜브 생활이 접어지면서 액티비스트를 그렇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액티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난 이제 40총선에 용산구로 출마한 것도 네. 사실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네. 출마를 했습니다. 네. 또한 권영세 후보가 친중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알리고 싶었고 네. 또 국민의힘이 사실 이기더라도 국민의힘당은 최소한 40석 이상은 친중 정치인들로 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것이다 네. 라는 그 메시지도 사실 냈죠. 거기까지 이미 다 예상이 다 들어맞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들어맞았습니다. 예. 컴프로마이즈가 됐다는 거죠. 이미 컴프로마이즈가 된 거죠. 국힘당이. 맞습니다. 예. 이미 그렇게 됐고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은 경선으로 나갔지만 당연히 뭐 제가 공천 받을 일은 없고 네. 이제 단독 공천으로 권영세 의원이 됐지만 거기서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또 무소속으로 네. 출마를 해서 이제 완주를 했죠. 그리고 부정선거 제가 뭐 지금도 영상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 운영했던 채널도 삭제가 됐습니다. 한 1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2번 삭제당한 거네요.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8번 삭제된 겁니다. 아, 8번째.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아, 8번째로. 네, 8번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때가 유튜브가 미쳐 날뛸 때였어요. 미쳐 날뛸 때죠. 솔직히 유튜브가 굉장히 괘씸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으로 뽀개졌어요. 이번에 어쨌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자님의 채널을 보고 전 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짜 뉴스도 많이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팩트 체크도 좀 건성건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주변에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알기는 우리 알았어도 이렇게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었고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팩트 위주 자칫해서는 보수라고 다 무조건 올바른 거는 아니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 김정현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은 최소한 유튜브 많이 대처하려고 했는데 부정선거만큼은 음모론이라고 저는 안 보고 음모 팩트라고 봐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아마 그 기자님 채널이 수익 정지가 된 상태니까 이게 독립 저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종의 독립 저널이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플러그인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직접 배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마 우리 같이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미국 정치 관련해서는 조금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채널 운영할 때 심했었죠. 너무 심했잖아요. 2021년 그때도 너무 심했어요. 그때가 굉장히 우리가 같은 우파라도 이건 좀 심하다 하는 게 많았어요. 음모론적인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QAnon을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천포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호구 세상을 펼쳤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포스트를 다 봤거든요. 그렇죠. 포스트 1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사실 그 중에는 진실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목숨 걸고 탐사 보도한 기자들이 그렇죠. 그 파헤쳐서 한 내용을 올린 거 그건 좋은데 이제 그런 기자들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아시잖아요. 뭐 네세라게세라 얘기 나오고 뭐 군부가 장악해서 조 바이든은 죽어 있고 힐러리 교도소 갔고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언젠가 제가 그거를 제지하기 시작한 게 제가 만나는 분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막 비난도 많이 하셨죠. 그분들 이거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엄청 비판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있을 때 그때 이제 마가렐리 참석하기 위해서 저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나름 이제 그때 취재를 좀 했는데 그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기로 이미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회 난입 사건도 터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탄핵을 방어하는 게 이제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상황을 저는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우리 구독자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맞아요. 저 역시도 마셜러 좀 원했죠. 그걸 해야 된다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일부 이제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큐 쪽이 굉장히 구독자가 많아서 200만 되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막 엑스트레미티 막 이런 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그 강공 좀 세게 나온 분들은 다 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큐 사이트 많이 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오죽하면 그 뿔달린 사람도 큐아non 샤먼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 피해 많이 보셨어요. 4년간 그 교도소에 가 있고 그 인생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면 됐지만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도 올바른 걸 믿고 시위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거의 큐 음모론 보면 트럼프가 신적인 존재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트럼프도 굉장히 실수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문자 얘기했던 게 큐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좀 계세요.
미국인들도 있고 많이.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정치 관련 서적을 한 권이라도 보면은 네. 트럼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불안정했어요.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네, 맞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예수님도 아닌데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건 큐 쪽에서는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게 네. 다 계획된 거. 백업 플랜이 다 있는 것처럼. 분이 무슨 1930년대, 40년대부터 준비. 그렇죠. 케네디 죽었을 때부터 네,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존 그게 케네디 주니어도 살아있다고 믿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잠깐 우려되는 게 한국 정치에서도 네. 이런 게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실은 네. 언급을 안 했거든요. 제 방송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냥 얘기 나오기만 네, 해도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제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중국의 해커 99명이 네. 체포돼서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유천됐다 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조정진 대표 네. 같은 경우는 99명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코드명이다. 예 코드명이었고 또 저는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미주 한인 분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미주 한인 중에서 뭐 김회창이라는 분도 저도 아는 나오고 거죠. 김회창 회장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 같이 그냥 네. 같이 항상 같이 다니시는 분이 이제 이한범 박사인데 이한범 박사는 제가 만났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진철, 네. 유진유가 이제 또 특사라고 갔다고 네. 하는데 많은 분이 이제 이건 유진철 아니면은 유진철 씨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솔직히 좀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그 이한범 박사께서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분의 아마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친척이 지금 트럼프 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그 안에. 네, 누군지 정확히 네. 얘기 안 할게요. 네.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는 얘기할 텐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거기서 흘려들었다는 건데 그 네. 미팅에 네. 그걸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느냐고 저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이걸 일부러 잘못 보도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미주 한인들에 의해서 나온 거였다면 네.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큐 음모론이 얼마나 이게 큐 음모론이 어느 정도로 막대했냐면 예전에 LA타임스에서 조사했는데 미국인 6명 중에 1명이 있는다고 나왔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커져 음모론의 끝판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게 그런 음모론이 있다고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전전 방송에서는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사실로 저는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대표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게 이 관련해서 입장 내는 게 저도 이게 처음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 같이 오셨었죠? 네. 예. 같이 왔죠. 예. 대표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경영진들하고 좀 가깝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원의 밤에도 그때 박주현 변호사도 같이 오신 거죠? 그쵸. 네, 박주현 변호사하고 저도 이제 가끔 네. 통화하고 하는데 네. 연락 주고 받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은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얘기가 바뀐 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스카이데일리가 폭로해 버리는 바람에 네. 미군 쪽에서 작전을 바꿨다고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죠. 네. 또 28군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또 한 번 이렇게 네.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이걸 몇 달 뒤에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있었던 만약에 대표님께서 워낙에 이제 가까우시니까 대답하기 불편하시면은 네. 예,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카메라가 자꾸 바깥에 애들이 나가서 예. 제가 조금 예, 더 예, 이쪽으로 제가- 당겨도 될까요? 네네. 네네. 제가 편집. 예. 조금 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모두 이것만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제 주변에도 이것밖에 안 돌아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잠시만요. 그 큐아논 때도 저는 그게 공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공작. 예. 왜 공작이냐면 비판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중공 애들이 여론 조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허수아비 군대를 세워놓고 네. 그쪽에서 힘을 빼놓게 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 전략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시민들이 사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죠. 이게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랬고. 진짜 신고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고 우리가 다 이겼고 우리가 다 이겼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항상 그 하던 얘기 있잖아요. 뭐 trust the plan. 트러스트 플랜 trust the plan. 맨날 그 trust the plan 항상 그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냥 enjoy the show. 인저이 됐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단 지금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죠. 다 끝나고 네. 가는데 뭐 노력 뭐 노력하냐. 이거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얘기해요. 실제로 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끝났는데 원 기자님 걱정할 거 없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잘못된 방향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자세가 잘못됐다. 네, 설령 사실하고도 왜냐면 플랜 B, C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저도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도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거짓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한국인들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이라고 해도.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어마어마한 카드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그런 거대한 음모, 정말 한국을 대상으로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거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면 이거는 정말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수 있는 카드잖아요. 카드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오픈하는 형태로 할까? 한국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 한 국가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단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뭐 미국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제안을 하겠죠. 네. 미끼를 네. 만약에 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네, 할 수 그런 있죠. 얘기가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나오는데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블랙옵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블랙옵스고 CIA 블랙옵스면은 솔직히 이게 CIA가 뭐 바이든 때 CIA인지 그렇죠. 지금 뭐 네. 존 마이크로스가 새로 이제 정의파 CIA인지는 모르고 솔직히 CIA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FBI도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그 어쨌든 다시 아니요 이쪽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쪽 말고 거예요. 좀 아,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쓰는 무슨 사실 편집 크리미널 살짝 아까랑 또 가게 살짝 틀어졌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가져오는 살짝 빼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FBI, CIA는 항상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딥스테이트로 생각했어요. 네. FBI 건물 출치는 사람들은 정말 제임스 콤이라든지 앤디 머케이브라든지 다 그냥 딥스테이트 중에 썩은 문자들. 네. 근데 지금 이번 한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냥 이게 블랙 옵스라면은 우리도 몰라야 돼요. 네. 스카이들도 정말 몰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이제 가면 갈수록 들죠. 이게 왜냐하면 이 희망고문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저도 희망고문 시작했거든요. 네. 트럼프 때. 네. 그냥 마샬로까지는 아닌데 그때 마이크 펜스가 1월 6일에 그렇죠. 네. 각 주한테 다시 한번 조사하자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그게 선거법 위반이었다고 보는 게 네. 총무처 장관들이 스스로 경합돼서 법을 바꿨잖아요. 네. 주 2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네. 게다가 헌터 바이든 랩탑 소리를 맞아요. 죽이고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 언론들이 다 같이 그래서 저는 그 개표기 조작을 떠나서 네. 언론들이 조작을 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리그 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옵스 이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희망고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희망고문은 이미 많이들 당해봤고 그 진영에서 특히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희망고문보다는 저는 어두운 현실이 들어서 네. 그 어두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죠. 그 밟고서 뛸 수 있지 않나. 네.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가 졌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움직여서 이겼다고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휴 음모론을 믿고 예. 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열심히 뛰고 걔가 그 패력 저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욕을 많이 먹은 게 네. 2020년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게 녹음이 아마 아이폰으로 됐을 거예요. 되겠죠. 예, 예. 이게 좀 안 됐을 수도 있나요? 아니 아까는 켜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꽂으면 음성이 녹음이 안 녹음돼요. 녹음돼요? 녹음 원래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했어요. 아. 녹음됐어요. 이 정도면은 가까워가지고 아이폰도 잘 잡더라고요. 사실 이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얘기했던 게 아까 저 큐 얘기하다가 그러죠. 네, 큐 얘기하고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저는 그냥 어두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도 결국에는 증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비판받은 게 제가 그때 트럼프 2028년 기대해야 된다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바로 와. 네. 끝나자마자 이거 뒤집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에서 뭐 저기 뭐죠 포렌식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네. 이제 와서 바꾼다는 건 그건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라면 그런 거예요. 미군이 네. 트럼프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안 살려줬잖아요. 결국에. 네, 배신했죠. 예, 그러니까 배신했죠. 마크 밀리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미리 알려주겠다고 합창의장을 이어줬었는데 그 정도로 군도 수장들이 많이 안티 트럼프였다고요. 근데 이 군이 저기 윤통을 살려줄까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 말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커피를 마실까? 좋아요. 안주 좋아하시고. 괜찮아요. 아, 오늘 내용 너무 좋네. 네, 빨리 아니 그 건조해져서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 엄청 더 가다보시네. 항상 여기서 이렇게 미팅 하시나요? 목사님? 이 목사님? 항상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건 잘 이렇게 다 네. 여기서 하시는 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현실 정치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정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산에 걸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물좀 내주세요.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어차피 편집된다니까 의식하고 가능한 소리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큐 음모론을 펼치는 애들이 안 죽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음모론자들이 차라리 사실 이게 스카이데이가 만약에 뻥이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안 날아가요. 오히려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오히려 절대 안 날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음모론이라는 게 그 거기 보면은 한번 그 엑스펜트라는 한 번에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CNN도 지금 정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된 거죠.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싫다고 스탠드가. 여기에 빠진 애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지금도 큐토피나 그래.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의 칼이 희망도 있고. 근데 지금 스카이데이가 약간 그런 제가 무슨 엑스트로닉 같이 미국 엑스트로닉 같이 지금 럼블 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동 정도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는 벌써 떴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미국 똑같은데 미국도 여기서부터 욕할게요. 미국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제 안 믿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CNN, 그 ABC, CBS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모론 채널로 많이 이탈했거든요. 그 음모론 채널들 Q 아까 우리가 비판했지만 Q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얼마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 모이는 데서 제가 한번 연설을 기획해서 했는데 참석한 분 중에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저널리스트로서도 마셔보니까 저는 컨셉을 좋아하지만 없는 팩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그렇죠. 없는데 미국 정치에도 이거 없는 팩트를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어쩌면 지금 없는 팩트라고 확정 제가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없는 팩트의 이 지지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유통 지지층인데 하지만 이게 좀 약간 뒤섞인 거죠. 부정선거도 있고 근데 부정선거는 믿을만 한 게 50년 이상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좀 뒤섞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현 주소가 어떤지 지금 가장 그 현장에서 지켜보신 알 텐데 지금은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따져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론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지금 전한길 강사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면 그 스피커의 크레디빌리티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이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스카이데일리도 영향력을 얻는 순간 그 스카이데일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다루고 있는 그 99명 중국인 해커 이제는 뭐 99명이라고는 안 했지만 아무 명이라고 바꿨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이 아니거나 이거를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신뢰도는 추락하는 거죠. 그동안 잘했던 것들이 이제 놓칠 수밖에 없고 언론사로서의 그 생명력이 사실 끝날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오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공개를 못하면. 근데 이걸 이제 대놓고 이게 가짜다라고 확인하기도 굉장히 힘든 게 그렇죠. 얘기가 이제 뭐 CIA 블랙옵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작전을 변경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빠지고 그렇죠. 보면 빠져나갈 그런 공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중심 인물들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고 좀 일부는 이렇게 신뢰가 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나게 막 폭망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요. 보면은 완전 코어는 아니죠. 완전 코어. 소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한인 사회에서 이제 그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방조자들. 저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뭐 조지아주에도 있고 여기 LA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 토대로 이런 뉴스가 만들어진 것일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부정선거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굳이 존재하지 않은 걸 만드는 것도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가 절하가 될까봐 이 움직임이. 그게 전 동의합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선관위의 부정이거든요. 선관위의 부정이 뭐 3,000명 직원 중에 1,200건이 부정 채용 사례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해서 뭐 지금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를 그동안 거부해왔고 물론 일부 이 수사를 받은 내역들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사는 서버 포렌식 수사지 그런 짤짤한 것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버 포렌식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선관위원장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또 과거 있었던 이제 부정선거 사례들을 선관위가 먼저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되는데 너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게 약간 새길로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배영도를 갔을 때 네. 그 서버에 대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잘 현장에 그동안 계속 계셨고 네. 외쳐왔으니까 매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변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폭로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확보된 증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50%의 작전 실패, 50%의 성공,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0%의 실패는 원래 얻고자 했었던 부정선거의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50%의 성공은 시간도 뭐냐면 촉박했고 시간도 촉박했고, 그리고 50%의 성공은 국민들께 알린 거. 네, 그것 자체로도 네,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것 자체로 일단 윤 대통령이 저는 그전에도 방송도 얘기했지만 레전드가 됐고 예. 보수진영의 예. 보수파 레전드 그리고 슈퍼스타가 됐던 거 그렇죠. 탄핵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맞습니다. 막부 세력으로도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행사일 거라고 보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기 이전만 해도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보수진영에서 네, 그렇게 뭐 맞습니다. 여러 같은 그렇죠.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네. 그 부정선거는 근데 아마 김정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뛰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2020년 때, 2010년 그때 만나는 분마다 한국에 오신 분마다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조중동이나 이런 레거시미디어에서 보도되기 전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볼 때는 언론 우리가 평상시 알던 언론들이 그렇죠. 언급을 안 하는 거 자꾸 언급하면 그게 의무로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비춰볼 때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첫 번째 임기 마치고 두 번째 임기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네. 헌재가 결판내버리면 안 좋게 결판내버리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데 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네. 펼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일단 싸우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일부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문수 후보,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뭐 홍준표 후보의 뭐 이재명하고 대결할 때 뭐그 지지가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조기 대선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이제는. 네. 왜냐면 이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년 넘게 자행되어 온 것이 알려졌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그리고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치러지더라도 불리하게 가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탄핵까지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나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우리법 연구의 그 출신들 완전히 좌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꼼꼼히 드러내놓은 그 사람들이 헌재를 장악을 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 수밖에 없게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전한길 강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이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을 위한 그냥 민주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 폭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국민들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국민도 국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책임을 져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국민 저항을 발동해야 되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한 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항상 그래도 대통령이 세다 한국은. 뭐 과거 뭐 군사 정권 때도 있고 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 비하면은 너무 이게 상대가 안 되고 이게 이걸 많이들 몰랐어요. 이번에 많이 폭로가 됐는데 국회가 사실상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몰랐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국회,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지고 입법부가 국회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되어서 그동안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온 거죠. 그거를 몰랐던 그걸 간과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왕따시킨 거죠. 그 중에 이제 행정부 안에 검찰이 소속이 돼 있는 건데 검찰들도 일부는 이제 물론 이제 수사권을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을 받죠. 검찰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보셔서 알지만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쳐버리면은 그냥 식물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도 기존 입법부,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되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탄핵이 되고 또 국정도 만기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범야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범야권 의원이 이제 18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200석은 안 넘었지만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다 스프링당 컴프로마이스된 그런 이제 따자면 사실상 200석이 넘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옛날에 말하던 그런 제왕적 대통령들은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이고 지금은 굉장히 힘이 약해진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제 한 통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대 국회,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지금 진영이 나눠졌으니까 사실은 이 삼권 분립을 위반한 이제 사법부와 입법부와 선관위가 이제 처벌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척결 대상이 됐다고 봐야죠.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 항상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보수가 몇 명이냐, 진보가 몇 명이냐.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 얘기할 때 사법부의 그런 그 분포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띤 설정 벌이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뭐 허문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그리고 선관위는 사실 예외여야 되는데 여기에 중립적인 완전히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50년 이상 감사받지 않았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르지 않았어요. 다 모르죠. 윤 대통령이 이거를 폭로하면서 그 대통령 선포한 걸 저는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유혈 사태 없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계몽령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거는 저희들한테 이제 그 몫이 떨어진 거라고 봐요. 일단 근데 윤 대통령이 저는 좀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번 기수는 그래도 탄핵에서 이렇게 사람한 탄핵이 갚아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거든요. 왜냐면 헌재 제일 좋은 그 지지율이 지금 50%.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이미 장악되고 이자들은 국민의 여론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론을 살피는 자들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의 목적 그게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실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이기 때문에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 목적이 그거였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자기네들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가 바로 우리법 연구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5.18 유공자들, 5.18 유공자들은 이 공무원이나 이렇게 그 주요 그 직책에 임용이 될 때 가산점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뭐 선출직 공무원뿐 아니라 뭐 임명직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 생태계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조성을 해왔고 그 불공정함은 이제 좌익 성향을 가지고 특정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상황이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6.25 전쟁 중일 때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간선제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워낙 나라가 안보가 위기고 전쟁 중이니까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끔 개헌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권한이 뺏기니까.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를 해서 국회의원들 몇 명을 체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지금 체포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나온 세력이 백골단입니다. 네. 원래 그게 백골단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백골단으로 활동을 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지킨 그 행위가 1952년도에 네, 그 정신. 그러니까 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킨 그 백골단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 백골단 단원들이 누구냐면 서북청년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청년들. 그 청년들이 백골부대에 입대를 해서 6.25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38선을 가장 먼저 뚫고 지나간 용맹한 부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유튜버가 이렇게 이제 공부한 백골단 그러면 예전에 그런 그 민주운동. 그 탄압하는 그런 그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이 정청래,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던 특수경찰, 사법경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백골단을 덮어놓고 욕할 수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아마 제가 옛날에는 군사정권 때 그때 저도 그때 한국에 있어 그랬던 게 그냥 군사정권이 좀 싫은 그런 분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찾다 보니까 그 옵션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진보가 더 나은가 보다. 지금 최소한 군사정권 뭐 살기 싫다. 군사정권에서 누가 살고 싶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보수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는 거기에 반대하는 지금 예를 들면 뭐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 다들 그때 좀 범공격적으로 많이 지지받았던 이유가 그게 이제 군사정권이 싫고 해서인데 뭐 나중에 아까 얘기한 분들,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갈 줄은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문에 비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시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그 이름을 골라냐. 아까 뭐지 방공청년단 느낌이 좀 반가운데 백골단 뭐 저도 제가 예전에 친했던 형님이 백골단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했어요. 군대에서 백골단.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거를 몰랐었나 그런 질문들을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죠. 긍정적인 저는 부정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걷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옳았다. 그 얘기죠. 그들 좌파들 그리고 좌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쇠파이프는 기본이고 화염병 뭐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니까. 왜냐면은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간 분들이 이제 비판 많이 하죠. 그렇죠. 왜냐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노무현 지지했다가 비비 지지했다가 다시 뭐 MB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은근히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를 기점으로 한번 불편하면 다시 이제 안 건너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한국도 이제 그런 지금 폴크로드라고 그러죠. 분리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로 택한 사람들은 아마 두 번 다시 바로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록을 제가 볼 때 반감이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진보 진영에 있다가 그리고 또 나름 물론 과격한 민주운동 하신 분도 있지만 통합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그분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그리고 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백골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이승만 역사. 그 전혀 모르고 전혀 그런 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하나 있고, 한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좌익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백골단, 왜냐면 정청래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백골단한테 이 부부를 맞춰서 그 제가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PTS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2030 청년들이 그런 뭐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 자칭 보수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저는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골단이 엄청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이미지, 뜻인 워딩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백골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수의 가치를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뭐 그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 백골단 정신이나 백골단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리고 백골 정신이 뭔지 이거를 알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더 전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반공청년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 정식 명칭은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공청년단이고요. 백골단은 이제 저희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에 맞서서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 그때 24시간 그 관저 앞을 지켰던 모습이 마치 백골단 같다,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하필 그때 취재를 왔는데 사람들이 백골단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왜 백골단이라고 부르냐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원래는 그러니까 김대중가 만든 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걸 자랑스럽게 그냥 아니 백골단은 제 기억으로는 백골단은 어떻게 보면 빨갱이들 잡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칫 먼저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누가 붙여준 별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근데 그 백골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건 알고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평화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BLM이라든지, 그렇죠. BLM이라든지 뭐 안티파라든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도 보는 것이고, 다만 진짜 백골단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1952년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백골단 전에는 대한동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동지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해줬던 조직. 그러니까 사탕수수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대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묘지가 지금도 하와이에 있거든요. 그분이 동지회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근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혼자 타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솔로지만 그 애국 운동을 하다 보면은 진짜 결혼 시기를 놓치거든요. 저도 놓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아픔이 저는 사실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묘지를 찾아가서 이번에 갔다 왔죠. 하와이. 처음 가신 건가요? 하와이는? 전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똑똑하긴 했지만 그 지성이 최고 장점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리더십의 최고 장점은 그 강인함, 그리고 불의가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깡패 같다. 또는 뭐 하와이에서는 별명이 마피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 없는. 약간 조금 트럼프 비슷한. 트럼프 비슷한 게 있죠. 트럼프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켰고 그런 걸 설파했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법치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헌법의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을 때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리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윤석열의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어쨌든 뭐 최악의경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러면은 그 백골단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보수 우파 진영의 일부 유튜버가 더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주류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좌파 진영 다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상에서는 우파가 더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좌편향된 언론들이 주로 공격을 했지만 거의 일제히 공격받은 편 일제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름만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관저 앞을 지키려고 했다는 행동이 그 다른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를 하시는 분들 대통령 관저 앞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루터교회 앞 그쪽에서 사실은 그 우파 유튜버들이 집회를 했거든요. 저도 그 집회 참석을 했었고 연사도 섰고 그분들을 저는 열렬히 지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지전 말고도 기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지전은 어떤 문화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거라면 기동전은 이제 어떤 혁명 노선, 혁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뭐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민노총 일반 그냥 민간 조직이 영장 발부도 없이 자기는 어떤 수사 권한도 없는 애들이 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완전 불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거를 가서 막아야 된다. 물리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그걸 사실 많이들 기대를 했어요. 한 국민들이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계속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대 많이 했었던 거예요. 막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국에는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이 다칠까봐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국민들이 한 수천 명 정도, 한 3,4천 명 정도가 관저 앞에 막혔다.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게 불법 행위거든요. 그거 대통령 체포가 불법 행위고 아무리 영장을 밟았다고 해도 발부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도를 보면 강도인 걸 알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도둑인 걸 알듯이 그렇게 둘러싸지 못해 그렇게 계속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은 게 그 보수 유튜버들 오히려 글로 가면은 제가 이름은 거론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관저 앞을 막자고 하는 사람이 프락치다. 그게 민주당 프락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절대 어떤 그러니까 저희는 폭력 시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권리는 있다 이거죠. 저희가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법 행위를 우리가 몸으로 막겠다는 거지. 왜냐면 막판에 너무 쉽게 뚫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계속 잘 막다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절대 대통령 체포될 일 없다. 공수처가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호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드러났지만 경호처에서도 내분이 일어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경호원들이 많지가 않았다.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리고 경호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내부 인원을 장악을 한 게 아니라 흔들렸다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둘러쌌으면 절대로 못 들었다는 절대 못 들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라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저도 너무 쉽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일한 거 플러스 일부 유튜버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그러면 거기 사지 말고 관저 앞에 사지 말고 저기 떨어진 데서 모이자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튜버들?
그들의 주장은 이거죠. 우리는 평화 시위만 해야 된다. 평화 시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웃긴 얘기인 게 저희가 폭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몸싸움을 피하자는 거였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동떨어진 곳에서 집회만 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김 대표님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공이 상장을 있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평화시위할 수 없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다 훔쳐가게 할 수 없고 또 우리를 뭐 내 가족을 찌르려고 하는데 찌르게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끝까지 평화적으로 하자는 그런 유튜버가 거의 대다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이거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요? 예. 네, 30대였고 방문하셨는데 유래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저한테 제가 유튜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데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아까 우리 법 공부한 그런 우리가 연구한 그 배우에 뭐 예술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저는 처음 뭐 이제 문재인 때 예. 문재인이 이제 예술회가 이제 드루킹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짜뉴스인 것처럼 음모론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가 됐었죠. 뭐 사실 그 한겨레에서 다룬 맞습니다. 내용인데 그 단톡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문재인 정권은 전부 다 카톨릭으로 개정하게끔 종용을 했고 그때 이제 박영선도 개정을 했고 뭐 그렇게 카톡 내용을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의 행적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살 사건이라든지 또 그거 관련된 그 무덤의 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좀 희귀하잖아요. 좀 약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도 영상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그 서부지법 걸려있는 그림들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걸 보면은 여기 미국에 있는 피자 스캔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덴버 공항에서 이상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이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니까 사실 옛날 10년 전부터 많이 제출했어요. 그 예를 들어 딥스가 가장 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뭐 부모인지 뭐 덕분인지 모르지만 한국 한류를 많이 그 민족으로 좀 띄우려고 하는 게 점점 느껴졌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 그 피자 스캔들, 그런 피자게이트. 저는 피자 스캔들을 피자게이트 하도 피자 스캔들이라고 하겠어요. 피자 스캔들을 보면은 충격적인 내용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피자 스캔들이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90년대부터 빠르했거든요. 90년대 되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공포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고 그걸 굉장히 깊이 봤어요. 그 사람 그 주인장 제인 아르칸테스 그 협박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되게 무섭게 협박을 하죠 사람들한테. 그 문자까지 그게 이제 원북이나 이런 데 공부를 하셨는데 소름 끼쳤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기괴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저 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고위층의 그 문화를 아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되게 사악하고 사탄적인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언론 보도였다면 안 묻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줄리안 알죠.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서 활동을 위키리크스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자 스캔들이라고 저희도 말 한번 돌려서 하는 게 하도 이걸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주요들이 그 스캔들을 덮으려고 가짜 뉴스라는 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부터 뉴욕타임스와 보시니 나란히 이런 건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지금 한국의 그런 서부 지역 그림들도 요상 망측하고 그냥 소름 돋는 그런 그림들을 막 걸고 그러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이상하죠. 예,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런 카톨릭 어쨌든 예술에 서로 관련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중국의 묘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카르텔처럼 물통까지 이렇게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런 글로벌 어떻게 보면 친중 글로벌 카르텔이 이건 너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일단은 글로벌 카르텔이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맞죠. 글로벌 카르텔이. 근데 그 글로벌 지금은 일단은 그런 이제 중국 공산당. 저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배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얘네가 강점인 데가 뭐냐면 IT 쪽, 인공지능, 특히 이제 VI. 뭐 딥시크 그렇죠. 그런 쪽 세계 넘버원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AI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건 되게 충격적인 사실인데 미국 그 정보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인터넷망 그거를 중국 장비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 걸 쓴 게 아니라 미국산을 쓴 게 아니라 화웨이 거 쓰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방심을 한 거죠. 너무 방심을 했고 중국을 너무 우습게 봤고. 트럼프 막 솔직히 말해서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빼고 중국 비판하는 사람 저 한 명 못 봤어요.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중국을 맨날 때리니까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건데 뭐 철강 산업까지 미국에서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나 이렇게 될 뻔한 걸 트럼프가 저는 봤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만큼 한국도 이렇게 중국한테 기득권 진영부터 벚꽃, 문화까지 이런 뭐 아이유도 보면 알겠지만 문화까지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한 60% 먹은 거 아닌가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절반 정도 이렇게 아니면 절반 이상?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문화적인 거는 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무래도 좀 발란트가 많잖아요. K-팝에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뺏고 싶었는데 못 뺏은 분야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자시아 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에포크타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이 차이나 머니를 가지고 한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사라든지 뭐 JTBC도 이번에 그 펜센트로 1,000억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보도가 됐고 또 사실은 권영세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권영세도 그 형님 법인으로 중국 자본을 200억 받은 걸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커피 브랜드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 이유로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친중 정치인들이라고 한동훈 장인 그것도 있죠. 거기는 이제 또 중국 공산당의 VIP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한중 의원 연맹 그게 이제 1기가 있고 이번에 2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잖아요.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없다면 우리는 국민들이 뽑는데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의원 연맹이라는 게 그게 있어도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가 의문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미국하고는 또 그런 게 없거든요. 의원들하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장악이 되어 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이 화교들이 이제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원래 그 화교라는 표식이 있었대요.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화교라는 표식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지문 등록하는 것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점점 없앴고
또 심지어는 그 화교 출신들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나 또 대입 시험을 할 때 오히려 특별 전형으로 가산점을 주는 미국하고 비슷한 캘리포니아 네, 맞아요.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네, 챙겨주고 오히려 더 챙겨줘서 근데 그게 한국의 경우는 중국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는데 네. 이런 그 메이트리스들이 중국인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 느꼈어요. 네. 그전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그들도 많이 네. 일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학생부터 해서 네. 또 심지어는 경찰들 중에도 화교 출신 경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인인데 와서 근무를 하는 경찰들도 있대요. 알바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 공안하고 한국 경찰하고 어떤 그런 자매결연 비슷한 네. 프로그램을 둬서 그렇게 근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있다고 이 시스템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신종 정책으로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위를 그러니까 우리 시위에 나온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네. 원래 보통 경찰들은 다 명찰을 무조건 착용을 그렇죠. 하고 네.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경찰들 명찰이 네. 있는데 명찰이 없는 경찰들이 너무 많았다 이번에.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은 일체 대답을 하지 않는 네. 그런 그래서 경찰들이 이번에 많았다. 시위도 탄핵 시위, 찬성 시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게 네. 이번에 많이 풍모가 됐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팩트로 드러났죠. 예, 그리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적발이 됐고. 지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예를 들어서 되든 안 되든 저는 굉장히 이제 한국이 네.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길을 저는 갈 거라고 예상해요. 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탄핵을 그렇죠. 원하는 쪽도 미친 듯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나오는데 네. 어떻게 시나리오가 터져줄 거라고 보죠. 그리고 그거에 앞서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부정선 같은 난무를 하고 있다면 지금 30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부정으로 이렇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서 네. 이 통계적인 수치의 오류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약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 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그렇죠. 네, 70에서 80명 정도. 그 정도가 불법적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안 그랬으면 사실 좋겠지만. 많은 분이 저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상황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법적으로 없는 지금 사법부를 그렇죠. 먹었으니까. 네, 사법부를 장악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사법부가 작살이 나거든요.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가 져야 되는데 뭐 선관위원장하고 대법관이 그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이 겸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선관위의 그런 부정선거를 사법부가 도왔고 은폐하는데 도왔고 공범이었고 이런 내용들이 근데 조중동이나 KBS, MBC, SBS가 한 번도 보도를 안 하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법부하고 네. 전혀 다시 모르다가 전혀 몰랐죠. 마치 예상하지 못한 후보를 맞은 느낌? 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개헌령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알게 되는 건데 네.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암울한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번에 뭐 보수 성향인 판사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그분들은 또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지난번에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그 탄핵안이잖아요. 근데 그걸 4대4로 기각된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이죠. 4대4 4표가 탄핵을 인용하려고 했다는 게 4명이 그렇죠. 저는 네. 최상목이 네. 구명을 헌법재판관에 구명을 했는데 그게 그냥 끝내버렸다. 저는 그때부터 저는 그때 이제 그때 이미 진 거죠. 속으로. 네, 이미 진 거죠. 최상목이 컴프라이스가 아니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탄핵되게 계속 탄핵되게 놔두면은 그렇죠. 사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깡패 같은 당을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쳤고 최상목 거기 중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때 그냥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기대를 그렇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사실 줄 서는 문화거든요. 네, 한국에서 누가 이제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들도 그래요. 정치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유리하게 사람들이 그 판결도 내려주고 또 수사도 그런 쪽으로 몰아주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탄핵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는 이제 들은 게 한국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네. 움직이고 있는 느껴지는 미국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결정되고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그 입장에서는 지금 미리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설적인 존재로 됐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그 보수 진영의 최고 슈퍼스타. 네, 그렇죠. 네. 지금 당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특히 이제 박근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많이들 좀 네.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네. 지금 결집은 저는 한 것 같거든요. 네. 보수진영을 어떻게 네. 보수진영이 결집됐다고 보시죠? 결집이 됐죠. 결집이 됐는데 문제는 보수 진영은 이제 위기 때만 결집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결집을 안 해요. 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그 아스팔트 보수가 있는데 네.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들 그 광화문에 나가서 네. 시위 많이 이끌고 그러는데 이제 부산에도 네. 하고 네. 거기 안에서 이렇게 내부 조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 세이코리아 네. 세이코리아하고 네. 태극기 부대 네. 그 내부이라고 봐야 되나? 소리 그냥 각 노선은 그냥 하는 거다. 꼭 하나 내부는 아니죠. 꼭 아스팔트만 네. 있을 수는 없고 그럼요. 아스팔트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12.7 예배 때도 그때도 이제 한번 그 불화가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색을 가져가는 걸 좀 안 드러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회의 메시지 전달에 좀 치중하는 편이고 2030 그러니까 세이코리아 좀 더 많다고 저는 이거 맞나요? 아니면 그건 아닌가요? 원래 이제 광화문에도 사실 많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이브 코리아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광화문 인원은 많지만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광화문에도 사실 인원이 늘고 있는데 부산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이브 코리아는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네, 그래서 광화문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많이 기대해요. 제가 보니까. 네. 트럼프도 부정선거 얘기 2만 년을 하고 있고 하루만 치르게 하겠다. 할리데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하고 이제 교집합되는 게 이제 아마 김대표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대한항공 여기가 안에 조 바이든 표가 가장 치는 게 있었다. 이거를 그냥 일반 메인스트림 보드에서는 가정이 좀 치고 있을 텐데 그거를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신뢰할 만한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그런 언론에다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관계자들이. 그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현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한국도 있어서 트럼프가 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한큐에 잡겠다. 이 시나리오를 이제 많은 분 이걸 이제 그 음모론을 떠나서 바라는 거예요. 네. 그거 제보했던 분 이름이 그 라이언 할트웨이 맞아요. 맞죠. 라이언 할트웨이.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고 대한항공 측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대한항공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거 올렸는데 그걸 내렸어요. 올리셨다가 그게 이제 제가 중간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확인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 안 쓰는 내용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그 라이언 할트윅이 주장했었던 내용들, 제보했었던 사진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는 있었어요.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는 있었다. 근데 이제 밝혀진 건 없죠. 그러니까 그 뭔가 밝혀진 게 없어서. 근데 사실 저는 포인트를 그 이제 항공기로 유저 가짜 투표지를 옮긴 것보다는 지금 선관위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이 이미 풍문에서 다 풍문했는데 뭘 더 풍문할 게 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이미 다 이미 작품에서 그런 아닌데 근데 선관위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뭐 선관위는 예컨대 지금 어떻게 감사도 안 받을 수 있는 소합권 그런 하나의 엔티티가 돼버렸는데 이거 공약을 예를 들어 다음 대통령이 대선 진짜 그렇게 안 저는 인통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게 안 됐다면 아니 인통이 돌아와서도 공약으로 선관위 감사 전면적으로 100%다 해야 된다. 우리 정기적으로 돌리고 뭐 그게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는 사실 방법이 딱히 없어요. 국민 저항권 말고는.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처럼 국민들이 뭐 선관위를 점거한다든지 완전히 쳐들어가서 아니면 개혁 이상의 파워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구출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방법 아니고서는 극단적인 그 방법으로 국민 저항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 저항권을 넘어서서 그 이제 일종의 혁명이죠. 시민혁명이고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관위